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의 MC를 맡고 있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지킴이 박선원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하셨는지 아마 많은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요즘에 이제 윤석열 다시 재구속될 때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의원님이신데, 자, 오늘 운명의 날인데 재구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죠.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난 3월 8일 그 지기현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약속 대련에 의해서 윤석열이 탈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약 4개월 지났습니다. 네.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셨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공소를 유지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죠. 1심의 지기현과 함께 무죄를 선고해서 무죄 방면할 계획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되었는데, 다행히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해 주시고 특검이 통과돼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황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 윤석열 오늘 대기 장소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서울구치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다 심지어는 수갑까지 차고.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그때 억울하게 거기서 거의 반나절 이상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아주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단식하고 단식 23일, 4일 마친 뒤에조차도 거의 체력 회복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하게 응했었죠. 참 그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 호화롭게 황제 그렇죠. 그 실질 심사를 갖다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 여름이라서 구치소에서 좀 견디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견디기 힘들죠. 겨울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난방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폭염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그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던 3층 조금 방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요? 3층에 앞으로 수감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얼마나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힘든지 체감하게 될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실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 비워놨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 네가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지금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있는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을 텐데 잠 제대로 잤을까요? 생각보다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한 집중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평소하고 다르게 술보다는 법률 검토, 혼자서 이제 어떻게 답변하겠다 이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 김건희 때문에 같이 수감이 돼야 되는데 왜 김건희는 이렇게 아직까지 시계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느냐, 건강으로 또 어떻게 대충 무마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아니,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정말로 그 감옥이라는 곳에 가면 죽기 직전에 석방되거나 아니면은 급성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외에는 감옥에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 감옥 안에도요, 병사라고 해가지고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울증 뭐 약 먹으면 되는 거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오히려 그런 데서 면벽 수양을 하면 많이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든 것을 잊고 그렇죠. 달마대사에 면벽 수양하듯이 해야죠. 아니, 그런데 지금 실제로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를 많은 유튜버들이 병원 나올 때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마지막에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차를 탈 때 얼마나 힘이 좋은지 휠체어의 발판을 걷어 차더라고요. 그걸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 뭐 하는 짓이냐.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전혀 건강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가증스럽습니다. 조사 받는데도 문제 없고 감옥 한 살이 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 스픽스 정치본색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왜 유출을 한 거죠? 저도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 특검 수사팀이 예. 이렇게 서서히 외곽을 조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간 수사한 것을 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꽤 많아요. 예. 이게 공개되면은 윤석열이 매우 구체적으로 예. 시시콜콜하게 거의 모든 단계에서 다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유출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변호인 측이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 이거보다도 더 나올 것은 없으니까 이 선 이하로 앞으로 이제 대비해라, 진술도 해라. 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의 증거인멸을 위한 가이드라인. 어허.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부 이 밑에보다 더 낮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 부인해라. 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 부인하면 된다. 그럼 뭐 자신들이 진술밖에 더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인하기 위한 단계 아닌가. 조치 아닌가. 그렇게 실제로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뚝을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쭉 몰고 오니까 예. 그 뚝을 해체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뚝을 해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뚝이 얼만큼 두께고 얼만큼 높은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거 전부 다 같이 회람하고 각 그 관계자들 뭐 이진우부터 해서 뭐 여인영이든 누구든 다 관계자들은 다 보고 숙지해서 재판에 나오기 전에 혹은 특검 수사 받기 전에 다 부인해라. 배신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성훈이나 한독수가 배신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지고 숙지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어떤 위증 교사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특검에서 네.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심지어는 자기보다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로 네. 압박하고 있는 그렇죠. 수단이 되고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몰래 자기네들이 회람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걸렸을 때는 크게 당하게 되니까 아예 네. 언론사에 뿌려서 네. 언론사에서 다 조목조목 공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기정사실화라고 하는 그 기정사실화 효과.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잘했구나. 네. 결국은 이 심우정 검찰에 가서는 봐주고 빼주고 하니까 대충 소사를 받다가 예. 이제 특검 수사를 당하니까 이제는 먼저 예.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판단을 오히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뭐 이번에 김성훈 전 차장의 그 폭로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기정사실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성훈의 태도를 보면은 예.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과 일심동체로 이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구나. 예.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모든 행위를 윤석열과 이 김성훈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종준 처장까지도 제끼면서 했구나. 예. 이런 걸 다 이제 뒤집어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심우정 체제가 계속됐으면 윤석열이 무죄로 나오면은 이제 그에 따른 보상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수사를 받아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비화폰 같은 거 삭제해라 지시. 예. 윤석열한테 바로 지시받아서 이제 자기 밑에 경영지원본부장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예. 뭐 누구야 왜 빨리 안 지어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윤석열이한테 뭐 16시 1분부터 16시 12분까지 한 5번 전화를 받는 그런 그리고 그때마다 윤석열이가 뭐라고 지시했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1차, 2차 체포도 들어오니까 총을 오히려 보여라. 예. 예? 경찰 특공대 아무리 와봐야 겁먹을 거 없다. 총기는 경호관 니들이 더 잘 다루지 않느냐. 예. 총기를 노출시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노출을 시켜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막판에는 기관단총 2정을 설치하고
총알 88까지 준비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경찰이나 국수본 갈 때 다 진술돼 있었는데 김성훈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막 골이었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인정 안 하면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김성훈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공수처의 차장검사와 그다음에 수사검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폭력과 이런 이런 게 당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공소장을 쭉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소장은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간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예요. 얼마나 이 공수처의 차장검사와 검사 수사관이 경호관과 경찰과 그다음에 군이 맡고 있는 이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서 멱살 잡히고 어깨 흔들리고 뒤로 당겨버리고 거의 무릎 꿇기 직전까지 가고 그러한 폭력 위력 행사를 당하면서까지 그걸 뚫고 들어가서 관저의 그 문 앞에까지 가는 그 상황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렇게 짓밟히는 순간에도 이 임무를 수행했다. 이거 진짜 공수처 이거 상 줘야 돼요. 아 진짜 그때 당시에는요. 사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경호처에서 뭔가 이제 몸싸움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정도는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모멸감을 주게끔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걸 공개해 주는 바람에 거의 정말 온몸으로 뚫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영장 지금 집행에 들어왔다 하는 건데 경호처에도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법률담당. 그렇겠죠. 그 변호사가 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 공무집행 방해라고까지 김성훈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지시하니까 그걸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합헌 삭제, 총기를 보여라, 총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가 그야말로 실제 작전 지시하듯이 실시간으로 작전 지시하듯이 다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CCTV에서 위에서 보고 박정준 경호처장 윤석열이 같이 보면서 김성훈이한테 지시하면서 왜 막아, 왜 뚫려, 뭐 이런 모든 광경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이걸 보고 야 진짜 윤석열이 죄를 안 지었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 영장 실질 그 심사를 하는 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만 볼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구속을 안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매 세세하게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불법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기까지 다 동원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의 그 검찰 공소장,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의 공소장 이런 데서 빠진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한테 4명 사인 일조서 끄집어내라. 그다음에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2차, 3차 계엄령 계속하고 할 테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다 끌어내라.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하고 곽종근한테도 지시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걸 읽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꼼꼼하게 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이미 세뇌되어 있는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잡아놓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진술한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시 받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한테 강의구 부속실장이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잖아요. 마치 그렇죠.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 계엄 선포문이 첨부되어 있었고 김용현이가 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가 서명하면 대통령이 제가해서 국무회의에 넘긴 것처럼. 근데 앞불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제안을 했느냐? 12월 4일 저녁 7시에 모였던 그 안가 회동
해서 김주현 정무수석 예. 아니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예. 다 모인 거예요. 법률비서관까지 대통령실에 모여가지고 이 선포문이 제대로 문서 형식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을 내렸죠. 결론을 내준 거죠. 이제 이 국가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김지훈 민정수석이 강의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류가 안 갖춰져 있으면 불법이다. 근데 이미 없으니까 네가 가서 서류를 받아오라 이런 지시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서 한덕수한테 가서 문서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사후적으로 서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이 모든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 윤석열의 법무팀에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완규라든지 박성재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들조차가 다 이건 내란이다 하고 겁을 탁 먹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박세현 그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이 이렇게 정말 진실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뭐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경력을 한 2천여 명 정도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이 더운 날에 경찰 병력들이 얼마나 고생들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죠. 그때만 해도 1월 19일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 우리 대통령이 더 돌아온다. 우리가 구출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그 확신 아닌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폭력 행사 이런 거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못해요. 극우 세력이 강한 것 같죠. 극우 세력이 언제 강하느냐? 자신들이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자금이라든지 이런 그 지원을 받고 내 뒤에 확실히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을 때 강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념화된 정의로운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법 행위를 오늘 또 할까? 조직적으로는 못할 겁니다. 한두 개 정도 우발적인 어떤 게 나올지 몰라도 못한다고 봅니다. 사실 뭐 경찰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 간부들이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행자부 차관이 행안부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차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도 또 바뀌긴 했고 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정권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수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경찰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당히 불공정하게 이렇게 경찰이 대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번 구치소 앞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경찰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자잘한 실수들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때만 해도 뭐 1심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도 애매한 중간자적 태도를 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죠. 정권이 교체됐고 특검에서 이 정도 밝혀낸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고등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검찰보다 특검이 위다. 그래서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심스럽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치맥 준비를 해놓고 윤석열의 재구속을 오늘 밤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구속 돼야죠. 제가 오늘 심야 방송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맥주하고 치킨.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안 내놓고 있다. 특검에서. 특검이. 결정적으로 일단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의원님 뭔가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큰 거를. 지금 여기서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기각시키고
구속을 못하게 한다? 예. 그렇게 못합니다. 예. 예, 그러면 법원의 존재 가치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뭐 같이 연관되는 예. 오늘 이슈인데요. 예. 도대체 김태호는 왜 구속이 안 되느냐, 예. 이런 불만을 갖다가 예. 우리 구독자들 진짜 많이 예. 하셨고 예. 실제로 시민들이 김태호, 김주현 이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여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현도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정수석이 실제로 안가회동의 좌장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고요. 그렇죠. 예, 나이도 많잖아요. 그렇죠. 김주현 민정수석. 지금 김태호 같은 경우도 이제 소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김태호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외환죄를 적용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지금 해병 특검이죠. 아직은 해병 특검이다. 예, 최해병 특검에서 지금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경로설, 경로했던 그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다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화나는 걸 보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구나. 저거는 뒤집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김태우가 직접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추정하에 지금 부른 거고 김태우를 불렀을 때는 최소한 관련 진술이 있기에 부르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듯이 중요 피의자는 나중에 부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참고인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피의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해병 특검으로 불려간 거고 내란 특검하고 최해병 특검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최해병 특검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은 아크로비스타에서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 있어요. 김태호도 아크로비스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게 장시간 조사해도 돼요. 바로 옆에 그냥 11시 넘어서 그냥 풀어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거기다 사무실 잡았다 그럴 때 야, 이 최해병 특검 우리께서도 최해병 특검께서도 굉장히 그냥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첫 이렇게 술을 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채 양명주라고 하나요? 그 김건희 건진법사 명태균 특검은 이제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금융 관계자들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금융 관계자들 저기 명동에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그런 거고, 이 최해병 특검은 정말 아크로비스타 옆에 딱 사무실 둬가지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 꼼짝 마라 이런 그 어떤 상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무실 현판 씨 갈 때 목 밑에 칼이 딱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효가 잡혀 들어가는 그 상황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소환이 되는 바로 직전에 김계환 사령관이 의미심장한 진술을 했다고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IP 경로설이 거짓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약간 보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는 이제 확실하게 그 경로설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실히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닌 보도도 약간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아니 경로를 그렇게 잘하는 윤석열이가 경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겠느냐, 누가 총대를 매겠느냐, 대통령실부터 그 차장부터 그다음에 그 임기훈을 비롯한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장관 이종섭 장관까지 쫙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이 그 동안은 박정환 이 그 수사단장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다가 입장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그건 장관과 안보실의 전화 없이는 안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설이 그 출발점이 없이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그 경로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계환이도 이미 들었을 거고 대통령이 경로에서 난리 났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본인 입장을 바꿨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들었다는 말을 못 하니까 부하들에 대해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더라고. 간접적으로 한 발 빠지면서 이제 그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건. 사실은 그래도 이전까지 경로설이라고 한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령관이 부하들이 VIP가 경로했다라고 진술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그렇게 그렇죠. 들었다. 경로했다고 하니 이걸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장관 전화도 오고 장관 지시도 있고 안보실도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 하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 처음부터 박정훈이 결국은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거기까지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 이제 떳떳하게 남자답게 주장을 해야죠. 맞아요. 내가 그 지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골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부터 내가 그 지시를 받았다 하듯이 안보실과 장관으로부터 VIP가 이렇게 경로했으니 책임지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내가 임기 연장도 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것이고 군인다운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군복을 벗기 전에 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김계환이 왔다 갔다 한다. 또 김계환 사령관이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경로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결국 털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김태효도 꼼짝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김태효의 그 국회에서의 그 뻔뻔스러운 위증 장면이 막 떠올라요. 그때 박 의원님 얼마나 정말 분노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그 후흑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국의 후흑.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저도 까맣지만 까맣고 이 두껍다. 피부가 두껍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생각을 잘 숨긴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후흑술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얼굴을 피부를 두껍게 하고 이 안색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뭐 이 군자로서 이 권력을 잡는 하나의 길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그 후흑에 능한 친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권력이 세지니까 그 가면도 때로는 벗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따위 질문을 해 뭐 이런 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김태효도 대통령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면서 호가호위한 그 중간 지휘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한덕수도 그렇고 김성훈도 그렇고 앞으로 김계환도 그렇듯이 다 불 겁니다. 뭐 김태효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내란죄, 외환죄에도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외환죄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란 특검에서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평양 무인기가 북에서 발각이 됐을 때 오히려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좋아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분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분노했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복수의 제보를 가지고 이제 저는 저대로 확인하고 부승찬 의원이나 김병주는 두 분대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최하 확인을 한 겁니다. 저하고 김병주, 부승찬 의원 세 사람이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안보실에서 드론사령부에 지시를 하고 드론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 작전관 소령이 이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부사관으로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드론사령부의 부사관, 그러니까 이 작전관의 밑에 있죠, 부사관. 근데 그렇죠. 이 작전관은 소령이에요. 근데 이런 작전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본부장 이승호한테도 이제 보고를 했고 합참에도 하고 이제 이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합참도 알았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당연히 합참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드론 작전 사령부는
국방장관 직속 부대, 국직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 예. 김용현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고, 아하. 때로는 안보실에서 국방장관의 허락이 있었다면서 직접 지시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드론 작전사령관이 보안 사항이다 하면서 이 작전관인 소령한테 지시를 한 거고, 이 소령 입장에서는 안보실하고 대통령 VIP 지시인 것 같은데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직부대는 그냥 해도 되는데 합참작전본부장한테 또 보고 겸 신고 겸 이중적인 행위를 한 거죠. 예. 아니 그분이 오히려 굉장히 예.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죽기 아니면은 승진이거든요. 이게 잘 되면은 승진. 잘 되면은 새로 창설된 부대에서 쭉 가는 거고. 예. 예?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이 사령부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쭉 승진하는 거고. 예.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합참에 신고를 하고. 예. 그래놓고 이 작전은 작전대로 진행을 해서. 예. 그래서 합참의장상, 국방장관상 25명이 받아요. 상을 받죠. 네, 25명이 포창을 받는데 그거는 10%에 달하는 네. 이 사령부 전체 10%에 달하는 인력이에요. 그거 하나로 이제 이 포창을 받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10월 8일은 김용현의 격려금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격려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개 부대를 장관이 방문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자신이 안 가본 부대에다 격려금을 주잖아요. 예. 그건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잘된 작전이길래 격려금을 주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목적 달성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북측의 이러한 그 반응을 알고 이 격려금을 줬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예. 격려금을 준 날짜는 10월 8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받은 건 10월 11일입니다. 예. 그래서 표창은 그 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월 8일에 미리 격려금을 줬느냐?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보냈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10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보냈지, 3번을. 네. 보냈는데 이미 저쪽의 동태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대로 아직 또 하나의 숨어진 게 있습니다. 이것대로 제가 좀 나중에 알아봐서. 나중에 알아봐서. 예, 이미 어느 건 아는데 예, 그것대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무인기로 도발을 유도한 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예.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 도발 유도, 예. 전시 교전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노상원, 김용현, 그다음에 윤석열 등이 기획문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노상원의 수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반응이 없다가 예. 이제 무인기를 보내니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 야, 시작하자. 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여기가 군사 시설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보냈기 때문에 더 그 격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 경로, 그러니까 예. 남포 쪽으로 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시설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넘어갈 때는 한 1.5, 2km 정도 높이로 가다가 예. 이 평양에 다 가서 갑자기 고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500에서 300m 사이로 돌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 이 무인기에는 그때는 이 전단통을 달고 갔고 이 정찰 첩보용 이 카메라는 달지 않은 것으로 봐서 남포의 군사기지를 찍는 용도가 아니고 평양을 자극하는 용도라고 하는 게 더 맞죠. 목적이. 야, 이건 진짜 아니 그 비행 경로의 핵심 군사 시설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다 수집은 전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도를 낮춘 곳은 인민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이고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곳이죠. 거기다 그러니까 들키려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보낸 거 그리고 이제 볼 수밖에 이게 없어요. 이제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전단통을 달았는데 이 전단통이 하얀색이에요. 저녁에 보이기 좋게 그냥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될 수 있게. 아니 보통은 전단 뿌리려면은
이 밑에 전단통을 달면은 이게 까만색이든지 안 보이게 해야죠. 안 보이게 짙은 청색 이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드론도 무인기도 하얀색이고, 예? 그다음에 이 전단통도 하얀색이에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북한의 어떤 그 행동을 유발하려고 했는데 10월 11일 날 이거는 앞으로 선전포고 행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딱 내가 보낸 미끼를 딱 물어준 거잖아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거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놈들은 진짜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이걸 다 증거인멸을 했잖아요, 결국. 아니 드론사가 드론 통제 차량을 폐차하고 이런 거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이제 드론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했다. ADD가 했어요. 이 드론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드론 무인기는 고정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아주 이렇게 축소한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그 드론 통제 차량의 폐차는 뭐냐면은 이 차량에 드론을 싣고 가가지고 띄우는 건데 이 드론은 뭐냐면 4개의 날개가 달린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체 모양이 아니라 일반 4개의 날개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그런 드론인데 주로 첩보 영상 촬영용 그런 복합. 물론 거기다 폭탄을 달고 다녀서 투하하면은 또 투하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 고정액이 아닌 4개의 날개를 달은 그런 드론. 근데 꽤 큰 드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차량을 그 폐차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번에 그 도발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번 도발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폐차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무인기와 관련된 것은 다 없애버린 거죠. ADD에서. 그러니까 무인기와 관련된 뭐 모든 정보를 다 자료든 뭐든 다 없앴는데 ADD 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없앴는데 이 차량은 워낙 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트럭인데 특장차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밖으로 빼낸 거죠. 그래서 이제 폐차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체 증거인멸이 안 되니까 이거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나온 겁니다. 반출시킨 겁니다. 드론 사령관은 진짜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드론 사령관은 그렇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그래서 드론 사령관대로 그 사령부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그때 쓰였던 것들을 다 넣어서 불태워놓고 나중에 자연 발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투는 없었는데 컨테이너 안에서 이 드론과 거기 실렸던 전단통, 심지어는 그 전단에 들었던 그 전단까지 싹 태우려고 했다가 걸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사람 이상 한 행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도 제한해야 되지만 끝까지 그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란특별법의 발의가 굉장히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계엄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을 했는데 이 계엄법만 가지고는 그래도 계엄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불법 계엄에 참가하는 사람들 를 2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이 계엄 내란 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선의의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보호한다, 포상을 준다, 정확하게. 그 대신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이 직위원 판사 같은 법 기술을 발휘할 수 없도록 내란 재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도 하지 않겠다. 끝까지 뭐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뭐 그 이상의 형벌이면 그 이상의 형벌을 다 물어서 다시는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수괴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박기 인사들 하잖아요. 맞아요. 뭐 시무정도 그렇고 뭐 이창수 서울지검장도 이미 그 이전부터 다 깔려놓은 포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 이후는 아니지만 또 그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가 많아서 이것들은 다 무효화시킨다. 자동으로 무효화시킨다. 그다음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중단한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이 내란범인데 끝까지 출당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내란범인 윤석열이 찍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수가 되고 그다음에 김문수로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덕수를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갈아치우려고 갈아치우려다가 못했죠. 못했지만 결국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물론이고 대선 비용까지 다 내란범을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무슨 국방비를 뭐 민생에 핑계대고 ATM으로 썼다라는 그런 식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또 언론들은 그 기사를 갖다 받아서 적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정당으로 이게 해체되는 거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는 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규제될 수 없는 것, 또 개헌법으로도 규제될 수 없는 것을 이번에 내란 특별법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잘 만든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서 김영민 의원이랑 다 같이 해서 만든 이 법, 이거는 정말 앞으로 내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란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통과돼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대통령님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국방위에서 국방장관 후보자 그 인사청문 그 서류 채택을 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설치잖아요. 한기호 의원,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 뭐 강선영 의원들이 설치잖아요. 한기호가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신원식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뭐 포병 막 미사일도 쏘게 만들어가지고 북한군을 사상시키고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심리전 소재를 써가지고 북한을 자극하자. 그런 거 했던 사람이 한기호. 또 한기호가 뭘 했습니까? 아, 이거 내란 아니 계엄. 너희들 할 거지. 저희가 막 문제를 지적하니까 한기호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란 100번이고 다 검토해서요. 그랬던 사람이 한기호 의원이. 임종득은 지금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의자가 곧 돼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2022년에 정권 윤석열 정권 시작한 6개월 조금 지난 그때부터 이미 2022년 말부터 계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그 속에 임종득이 아닌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거든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요. 그래서 박 의원님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드시 재구속돼야 되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좀 없더라도 꼭 짚어봐야 될 게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의 국무회의 이 초단위 분석을 해낸 거 이거 진짜 기념비적인 어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결론이 2분이었다. 2분. CCTV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고작 2분밖에 안 했다. 이걸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하나가 집을 맞췄어요. 6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10시 16분부터 22분 동안 이거 심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때 국무회의는 10분에서 6분 이 정도만 한 거예요. 실제로. 내내 그렇게. 네네. 그냥 반대 없죠. 자기가 통과시킵니다. 땅땅 때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1시간, 2시간 심의하고 토론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11분 만에 84개의 안건이 통과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서류에 문제 없죠. 이런 안건 읽을 시간도 안 돼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6분.
아니면은 심의할 수 있다. 자기들 경험으로. 예. 그렇게 한 게 6분이에요. 예. 근데 2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계엄관계 국무위원들만 불렀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 그게 7명인가 처음 와서 앉아있었던. 거기다 조태용까지. 그걸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국무위원 전체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에요. 거수기가 될 만한 몇 사람. 몇 사람. 그 11명만 딱 채고 그걸로 온 순간 딱 이제 됐지 심의 끝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2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작적인 행위냐. 거기서 반대를 누군가 했다 그러면 2분은 넘었지 않았을까요? 아, 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관계 국무위원을 와서 설왕설래 할 때만 해도 딱 끌고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게 바늘 허리에 실 달아서 쓰지 못한다고 한 번은 이제 바늘 껴야 되잖아요. 그 행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말 이 내란 특검이 정말 이게 대단한 게 이 의도와 행위의 성격을 확실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왜 11명까지만 부르냐. 이주호나 이런 사람 아예 연락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못 받은 사람들 왜 연락을 못 받았느냐. 필요가 없다. 국무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의결권까지도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행위는 문서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한 거죠. 윤석열의 모든 행위가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야, 특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또 이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입증을 해냈는데 사실은 뭐 집사다 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집사를 넘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계엄의 후 처리를 전부 다 주도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후 처리를 하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강해. 이런 점이 있어. 이렇게 지적만 했다는 거예요. 김주현은 지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현은 이제 와서 다 진술을 했는데 내가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메꿔라 이런 것을 한 거지. 내가 불법 행위를 직접 한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변호사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걸 전체로 묶으면은 이게 이제 내란 동조 가담 행위인데. 그렇죠. 그 내란 동조 가담 행위에서 사후 처리를 통해서 이 불법적인 것을 다 메꿨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본인의 이제 이런 그 영장 청구 이런 내용을 보면 나는 그게 모자라서 잘못했다고 지적만 했다. 법률 보좌관 역할만 했다. 진짜 버꾸라지네. 내란 주도 행위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이거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류를 작성해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윤석열이나 강희구 법률 비서관한테 이거 크게 비었네. 큰일 날 짓이네. 빨리 가서 한덕수한테 서류 다시 받아와. 이거 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자신은 조언만 했다. 이렇게 빠집니다. 참 진짜 이 김주현 진짜 이런 식의 버꾸라지 태도를 더 이상 보일 수 없게끔 이쪽도 구속 수사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상목이라든지 조태용이라든지 박성재라든지 이완규 이런 부분을 일단은 빼놓은 거예요 지금. 최상목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최상목도. 징글징글합니다. 최상목도 나중에 제가 뭐 하나 할 게 있어요. 기다리세요, 최상목 씨. 그러면 이제 꼭 스픽스에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요.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 이틀 전에 독대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대체 뭘 얘기는 한 걸까요? 그 윤상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체포하려고 경찰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이 공수처에서 이 체포 영장 지휘할 때 무엇을 했느냐? 윤상현이 또 석방될 때 3월 8일 9일 할 때 자신이
거기 기다려서 윤석열을 맞이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 이 전 과정을 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하고 거의 하나로 엮여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내란만이 아니고 예. 이 내란 특검만이 아니고 이 공천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 전 과정에 윤상현이 철저하게 윤상현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은 한 몸처럼 엮여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독대를 하면 한 몸이 되는 그렇죠. 윤상현 의원이네요. 예, 예, 예. 근데 왜 독대를 왜 해요? 당 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근데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독대하자고 제안을 했다면서요. 윤상현 의원이 그랬대요. 아, 그래요? 예. 윤상현이? 예. 도대체 왜 독대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대통령님 이제 뭔가 이렇게 고리로 걸려고 그런 거죠. 이야. 저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이제 나를 만남으로써 이 잘못이 확산되니까 예. 발목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는 거죠. 이런 함정. 이런 정말. 진짜 아주 네. 모사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실제로 뭔가 자신의 죄를 좀 이렇게 탕감해 주면 뭐 어떤 걸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하려고 독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선원 의원과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또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우리 박선원 TV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박선원 TV도 같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49만 6천 명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50만이 꼭 돼야 되니까. 예. 박선원 TV 구독 꼭 부탁합니다.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일 중독 환자와 같은 그런 리더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구독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동제약 비타민C, 하루 비타민C 1000mg 한정으로 다 섭취가 가능하고요. 또 총 8개월분의 넉넉한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면 넉넉하게, 하루 하나로 건강하게. 비타민C 단독인가? 아니죠. 면역에 꼭 필요한 아연과 활력, 에너지, 비타민 B까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한 알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 활력까지도 모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픽스 단독 증정 이벤트. 면역 케어 비타민C 1000mg 1+1으로 구매할 시에 부스터 비타민 1개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말고 하루 한 병으로 에너지업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숨가쁘게 1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대통령실에 들어오자마자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부터 푸른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대통령님도 열심히 일하시면 아무래도 이게 좀 깝깝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시를 하고 본인의 입장이 있으시지만 충분히 들어요. 충분히 들으려면은 이제 대통령님 스스로 이제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뜻에서 이제 마음을 푸세요 하는 뜻도 포함이 돼 있죠. 아니 근데 폭염에 그 온도를 갖다가 너무 낮추면 에너지를 과하게 쓰니까 그런 점도 있죠. 이 넥타이 하나에 2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요. 넥타이를 풀면 2도 정도의 그 체온 저감 효과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용과 효율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박선원 의원님 꼭 스픽스의 다음 주에도 한번 들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스픽스 정치본색 내일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